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이혼녀 김미나라고 해요. 누군가 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 소개를 해본 게 언제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막상 소개를 하려니 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이것부터 쉬운 일이 아니네요. 사실 이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서는 그저 제가 겪었던 일, 제가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면 되는 거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첫인사부터 이렇게 막히다니 당황스럽기도 해요. 우선 제가 저를 이혼녀라는 수식어를 붙여 인사를 드렸지만 제가 이혼녀라는 걸 뭘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올 테지만 말이에요. 제게 일어난 일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참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겹쳐서 일어난 것인데 어느 것 하나 평범하다 싶은 게 없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됐고 그런 만큼 저도 이렇게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할 용기가 났지만 겪을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속눈썹까지 파르르 떨리고 온몸에 솜털이 쭈뼛하고 빳빳해지는 것 같답니다. 제게 일어난, 제 가족에게 일어난 경악할 사연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로서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던 만큼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제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버지 사업이 꽤 잘 됐던 덕분에 어릴 때부터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게다가 외동딸이었던 덕분에 부모님 지원은 물론 사랑까지 독차지하며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랐죠. 성적 맞춰 적당한 대학에 들어가 졸업까지 했지만 전공을 살려 무슨 일을 하고 싶진 않았고 베이커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생각을 지나가는 말처럼 부모님께 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런 제 말 한마디도 흘려듣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듣고 또 상의를 해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가까운 일본으로 베이커리 유학을 갈 수 있었답니다. 아빠가 사업차 일본에 자주 오가시기도 했고 엄마도 일본을 좋아하셔서 제가 유학을 하는 동안 일본에 집을 구해 있으면서 엄마 아빠도 더 편히 일본에 머물다 가시기도 하는 등 일본 유학 생활을 편하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배우던 베이커리 과정을 끝내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일본이 베이커리 선진국이기는 하나 그래도 역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친 김에 프랑스 유학까지 했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작은 베이커리 카페 문을 열었던 겁니다. 일본에 프랑스 유학까지 했는데 우리 딸 그 귀한 재주 제대로 뽐내야 하지 않겠어? 아빠가 투자를 해줄 테니 목 좋고 경치도 좋은 곳에 부지도 넉넉하게 땅 사서 네가 하고 싶다는 그 베이커리 카페 해보렴. 아유, 아빠, 제가 경험도 없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규모의 카페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지. 직원 두고 하면 되지 못할 건 또 뭐야. 아빠가 그 정도 해줄 능력은 되니까 걱정 말래도.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베이커리 카페는 그런 대형 카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서 그날 다 파는 것을 목표로 동네에서 아담한 카페를 하고 싶어요. 그거만 돼요. 그래? 그런 거야? 아빠는 네 재주가 아까워서 그러지. 이도 참, 애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데 당신이 자꾸 미련을 대고 그래요. 그런 대형 카페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늘 그렇게 물심양면 저를 위해서라면 아무 조건 없이 또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싶어 하셨고 두 분 사이도 아주 좋으셨어요. 자식이 저 하나뿐이니 식구가 단촐하긴 했어도 우리 가족은 참 행복하다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저는 제가 딱 원하는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를 열어 열심히 운영했고 그렇게 가게 운영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았는데 제 가게 단골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었어요. 남편과는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진 않았는데 짧게 만나고 결혼을 결심한 탓이었는지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저의 재력,
아니, 그러니까 제 부모님 재력을 보고 제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유학을 2군데에서나 했다고 하고 젊은 나이에 부모님 도움으로 제 카페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런 제게 관심을 더 갖게 됐던 거죠. 남편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시댁도 아주 평범한 집안이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고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께서 장만해 주시는 등 결혼할 때부터 저희 부모님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 남편은 점점 더 큰 기대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카페 말이야. 이제 그 자리에 몇 년 하기도 했으니 규모를 좀 키우는 게 어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투자처가 있는데 당신도 한번 들어볼래? 사업 아이템도 하나 있는데 언제 장인어른께 상의를 좀 드려볼까 봐.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도움을 노골적으로 바라거나 염두에 둔 듯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점점 거슬렸어요. 결국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제가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도움을 노골적으로 바라거나 염두에 둔 듯한 이야기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점점 거슬렸어요. 결국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만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제가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남편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달렸는데 제가 이혼 의지가 확고했고 그걸 아셨던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위자료 이야기까지 꺼내시니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해 위자료 조금 받아가며 이혼에 합의를 해줬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혼으로 해결이 됐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기로 했죠.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카페 단골 중 한 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골은 제가 처음 카페 문 열 때부터 단골이셨던 분이라 제 결혼식에도 초대했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죠.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유학 생활을 길게 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안 했었기도 하고 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그리 즐기지도 않아서 친구가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 그 단골과는 꽤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편과 연애하는 거, 결혼한 거, 또 이혼한 것까지 다 지켜봤으니 말이에요. 근데 그 단골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솔직하게 말해봐. 전 남편이랑 다시 합치기로 한 거지? 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전 남편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내요. 다시 합치다니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래? 거참 이상하네. 분명 자기였는데. 제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해도 그 단골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하시길래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기까지 했어요. 진짜 이상하다. 사실 내가 며칠 전에 자기랑 자기 전 남편이 사이좋게 지나가는 걸 얼핏 봤거든. 괜히 자기 민망해할까 봐 아는 척 안 한 건데 그게 자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얼핏 보셨다면서요. 뭐 닮은 사람이었나 보죠. 우리끼리 말이지만 제가 성형도 좀 하고 시술도 받고 그러면서 흔한 얼굴이 됐잖아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자기 얼굴 못 알아볼까 봐 그래? 닮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닮았던데 정말 자기인 줄 알았어. 아니, 자기 전 남편은 하필 연애를 해도 자기랑 그렇게 똑 닮은 사람을 만나 연애하는 거야? 단골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흔한 얼굴이라고 해도 저랑 가까운 사람이 저라고 확신하고 착각할 정도로 저를 닮은 사람이라뇨. 게다가 전 남편이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한다 싶으니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게 이상한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유쾌하진 않았죠.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 조금 찜찜한 마음을 갖고 지내다 그런 마음이 좀 잊어질 즈음이었을까요?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 안쪽 조리실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는데 카페 홀 쪽에서 큰 소리도 들리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고 있던 거 마무리도 못하고 급하게 나가보니 어수선한 상황은 종료된 것 같았지만 알바생이 혼자 중얼거리며 빵 진열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조리실 안에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
사장님, 말도 마세요. 웬 초등 저학년으로 보이는 꼬마 하나가 어른도 없이 혼자 가게에 들어오더니 진열대에 있는 빵을 이것저것 들었다 놨다 하면서 다 헤집어 놓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제가 그랬어요. 자꾸 빵을 그렇게 만지면 빵이 다 망가진다고. 네가 안 살 거면 다른 분들이 사가야 하는 빵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며 좋게 말했다고요. 그래, 차분하게 말 잘했네. 괜히 애들 상대로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만하면 제가 대처 잘한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글쎄 얘가 지가 하던 걸 못하게 한 안갚음을 하는 건지 빵 진열대에 침을 뱉고 도망을 간 거예요. 너무 빡쳐서 가게 문 열고 소리를 질러줬는데 그 소리를 들으셨던 걸 거예요. 뭐? 아니, 그렇게 어린애가 무슨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세상에, 너무 놀랍다. 여기 매장 CCTV에 다 찍혔을 테니 돌려보시면 사장님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알바생이 CCTV까지 찾아서 보여주던데 정말이지 보고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귀엽게 생긴 꼬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말이죠. 사장님, 이런 애들은 버릇을 고쳐놔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아휴, 애 얼굴만 갖고 어떻게 잡겠어. 우리 집 방 망가뜨린 어린애 하나 잡겠다고 경찰들 동원해서 주변 CCTV로 동선 파악까지 해야겠어? 그건 못할 짓이지. 아깝지만 진열대에 있는 빵은 그냥 다 버리는 걸로 하고 오늘 가게 문 일찍 닫자. 그리고 모처럼 고기나 먹으러 가자고. 오늘 회식이다, 회식. 그때가 5시 반쯤이었으니 저녁 시간으로는 좀 이르긴 해도 고깃집 문 여는 시간은 됐으니 정리하고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카페 문 닫고 고깃집으로 가다가 제가 카페에 반찬통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외식을 별로 즐기지 않는 저는 카페 주방에 반찬용으로 작은 냉장고를 하나 따로 만들어 두고 집 반찬 갖다 놓고 점심을 챙겨 먹었는데 빈 반찬통 가져가서 채워오기로 한 걸 깜빡했던 거죠. 카페에서 고깃집까지 반 정도 간 상황이라 알바생에게 먼저 들어가서 주문하고 있으라고 하고 얼른 반찬통 갖고 뒤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다시 카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꼬마가 제게 다가오더니 엄마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를 부르는 줄도 몰랐다니까요. 당연하죠. 저는 애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제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인 걸 알았지 뭐예요? 얘,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난 네 엄마가 아닌데? 자기 엄마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어린애는 아닌데 무슨 사연으로 저러는 건가 싶어 애를 빤히 봤는데 가만 보니 좀 전에 알바생이 보여준 CCTV에서 본 그 꼬마. 그러니까 제가 만든 빵 다 망가지게 만지고 침까지 뱉고 도망갔다는 그 꼬마였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꼬마를 알아보고 흠칫했지만 애는 제가 저를 알아본다는 걸 몰랐으니 계속 엄마 타령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엄마 아니에요? 엄마 맞는데 엄마? 너희 엄마 아니라고 했잖니. 그리고 너 좀 전에 저 앞 카페에 들어와서 빵 다 망가뜨리고 침까지 뱉고 도망간 아이 맞지? 내가 그 빵 만든 사람인데 그 빵 만들려면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갔는지 알아? 내가 만든 빵이어서가 아니라 먹는 음식에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못 쓰는 거야. 그러고 도망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애를 좀 나무랐어요.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길을 쓰고 잡을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애가 이렇게 제 눈앞에 나타난 이상 그런 소리를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 그 애는 억울하다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엄마 심부름 한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아줌마 카페에 들어가서 빵들을 다 망가뜨리라고 했어? 아줌마랑 닮았다는 니네 엄마가 말이야?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도 그 꼬마는 재차 그게 맞다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근데 네 엄마는 어디 갔길래 자꾸 나더러 네 엄마라고 하는 거야? 나도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나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밖에서 지켜보며 기다린다고 했는데 나와보니 없어졌어요. 아줌마, 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없으면 집에도 못 가요. 꼬마는 그러더니 제 앞에 주소가 새겨진 팔찌를 꺼내 보이며 집에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애가 키는 커도 그런 팔찌를 아직 하고 다니는 걸 보니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인 아이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 애를 그냥 경찰서에 데려다 줄 수도 있었지만 애 엄마가 저랑 똑같이 생겼다고도 하고 대체 무슨 이유로 남의 멀쩡한 빵을 다 망가뜨리라고 어린 아들한테 그런 짓을 시키는 것인지 그 여자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직접 애를 데리고 가기로 한 거죠.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 알바생에게는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친구들 불러서 같이 먹으라고 고깃값만 송금을 해주고 애 팔찌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찾아가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처음 가보는 곳인 거예요.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은 곳이었고 주차할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꽤 멀리 겨우 주차를 해놓고 해당 주소로 갔더니 아주 오래된 연립주택, 그것도 반지하 호수였던 거예요. 그 집이 자기 집이 맞다는 걸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애가 아주 능숙하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기에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저를 닮았다는 애엄마는 집에 없었지만 현관부터 시작해서 집에 있는 액자가 한둘이 아니었으니 저는 그 여자 얼굴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진은 거의 그 애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닮아도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봐도 이게 제 사진인가 싶을 정도로 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니 놀라기도 놀랐지만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두통이 오려고 했어요. 제가 성형도 좀 하고 그래서 흔한 얼굴이 됐다고 했으니 그 여자도 그런 거 아니냐고요? 요즘 유행하는 시술 비슷하게 받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애가 갓난아이였을 때 찍은 몇 년 된 사진들도 있었는데 제가 성형을 하기 전 제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 나니 정말 소름이 끼쳤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원래도 저랑 똑 닮은 얼굴인데 제가 한 거랑 비슷한 성형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 슬슬 무섭기까지 했던 겁니다. 뭘 알아보고 말고 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집에 가서 좀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랑 똑같이 생긴 그 애 엄마가 들어왔고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건 다름 아닌 제 전 남편이었어요. 저도 참 생각을 단순하게밖에 못하는 사람인 게 카페 단골에 했던 말은 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엄마와 전 남편을 전혀 연결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 집에 들어서는 전 남편을 보고 정말 기함을 했고 너무 놀라서 비명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은 걸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참 있으니 그 단골이 했던 이야기가 그제야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저와 너무나도 닮은 그 여자는 이미 제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듯 놀라지도 않고 뻔뻔한 얼굴로 그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티만 내며 서 있었던 거죠. 저는 전 남편은 상대도 하기 싫었으니 그 여자에게 물었어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그쪽은 그쪽이랑 이렇게 닮은 나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 걸 보면 이미 뭘 알고 있었던 거죠? 대체 뭘 알고 있는 거죠? 애한테도 이상한 짓을 시켰던데 그것도 다 관련이 있는 거냐고요? 저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 여자는 아주 까칠하게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재수없게 이렇게 걸려서는 일이 다 틀어지게 생겼잖아. 아, 정말 재수없어. 그 여자는 무슨 욕을 내뱉는 것처럼 거칠고 험한 말투로 그런 소리를 하더니 이내 또 다른 말을 덧붙였는데 그 말은 그야말로 제가 기절할 만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냐고? 내가 알고 있는 게 궁금해? 내 얼굴을 보고도 모르겠어요. 너랑 나 일란성 쌍둥이야. 내가 네 동생이지. 그 소리를 듣는데 온몸이 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는 어디 걸터 앉을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겨우겨우 식탁 의자에 몸을 기대 의지할 수 있었죠. 쌍둥이라니, 그럴 리가. 나는 외동딸로 자랐어. 내가 모르는 쌍둥이 동생이라니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난 뭐라는 거야? 지금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저는 제가 외동딸인 줄로만 알고 자랐고 제 오래된 기억 어디에도 쌍둥이 동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제게
제 쌍둥이 동생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자기가 크론병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병명을 들어본 적은 있어도 그 병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었던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 쌍둥이 동생이 그러더군요. 너는 그 병이 뭔지도 모르잖아.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나는 그 병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데 너는 그 병이 뭔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잘만 살고 있었던 거야. 쌍둥이 동생이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듯 말을 쏟아내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동생이 하는 말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이라는데 희귀 난치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좀 알겠어? 이 병을 치료하는 목표는 병의 진행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뿐이야. 기껏해야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정도가 추가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쉽게 말해서 완치가 없다는 거지. 쌍둥이 동생은 제가 자기가 앓고 있는 그 크론병이라는 병에 대해 말하면서 이미 감정이 엄청나게 격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병 때문에 자기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언제 또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올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만 해도 아들에게 제 카페에 들어가 그런 짓을 하라고 시켜놓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통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알아? 그 고통이라는 게 짐작할 수 없는 고통이야. 너무 아파서 기절한 적 있어? 나는 그런 일을 한 달에 몇 번이나 겪은 적도 있었지. 동생은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며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고통이 좀 잦아들어서 바로 집으로 온 거라면서 애가 어려도 똑똑하니 어떻게든 알아서 집을 찾아올 거라고 믿고 있긴 했는데 제 도움을 받아서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아픈 걸 알게 되어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입양 보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그럴 분들이 아니셔. 뭔가 오해,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나를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워주신 양부모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시겠어? 나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고 키워주신 분들이야. 쌍둥이 동생의 양아버지가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동생은 그 양아버지 장례식에서 친척들이 쉬쉬하며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동생도 적잖이 놀랐을 텐데 그래도 장례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양어머니에게 물었고 그제야 양어머니가 동생에게 사실대로 말해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 말처럼 네 양어머니가 너한테 괜한 말씀을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무슨 사연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다 알게 되고서도 왜 부모님을 찾아오지 않았던 거니?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해코지할 생각만 했어? 왜 그랬니? 양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엔 나도 나를 낳아준 친부모를 찾고 싶단 생각을 했어. 그렇다는 걸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양어머니도 나를 이해해 주셨고 갖고 계신 정보를 주셨지. 동생의 양어머니가 갖고 있던 주소가 오래전 저희 집 주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알지도 못하는 동네였고 동생도 그곳에서 부모님을 찾을 수는 없었던 거죠. 낙담한 동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심결에 포털 사이트에 아빠 이름을 검색했다는데 거기서 아빠가 인터뷰를 한 기사들을 봤다는 거예요. 아빠 사업이 한창 잘 될 때 경제 잡지 같은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꽤 들어왔었거든요.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응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로 올라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동생에게는 양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부모님 사진이 있었으니 그 인터뷰 속 아빠가 동명이인이 아니라 자기 친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 기사를 읽는데 정말 황당하더라.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나를 입양 보냈고 이후로 한 번 찾지도 않았다는 거잖아. 내가 몸이 아픈 아이로 태어났으니 그런 나를 키우고 싶지도 않아서 버린 게 분명해. 이걸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래, 네 기분이 어땠을지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도 할 수 있고 말이야. 그렇지만 일단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쌍둥이 동생은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를 입양 보냈을 거라 생각하고 친부모를 찾았던 것인데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배신감을 느꼈던 겁니다. 게다가 동생을 입양한 양부모는 입양 당시엔 형편이 좋았으니 입양까지 한 것이었고 좋은 분들이긴 했지만 양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그 상황에서 동생은 방황을 하면서 사고까지 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됐고 아이 아빠, 그러니까 당시 사귀던 남자는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며 동생을 버리고 가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어리지도 않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아이나 키우면서 살았는데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런 형편에서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의 존재를 알게 됐으니 또 그 부모가 너무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 동생은 부모님을 더 원망하게 됐던 겁니다. 난 그날부터 나를 낳아줬다는 그 부모에게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았어. 그 생각만으로 살았다고 해도 좋아. 그렇게 빌어먹을 몸뚱아리는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아파왔으니 나란 년은 마음먹은 대로 복수도 할 수 없는 팔자였던 거지. 너무 그렇게 비관하지 마. 이제라도 우리가 만났으니 앞으로 같이 잘... 닥쳐! 내가 너한테 그딴 동정이나 듣자고 이런 얘기 하는 건 줄 알아? 착각하지 마. 나는 부모고 너고 간에 다 복수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동생은 그렇게 자신의 답답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복수를 하겠다고는 했으나 어떤 복수를 할 수 있을지도 막막했을 거예요. 인터뷰 기사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아빠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뒤를 밟아 부모님 사시는 집을 알아냈고 몸이 좀 괜찮은 날이면 그 앞에서 동태를 살피며 무슨 복수를 어떻게 할지 그 생각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집에 다니러 간 제 모습도 보게 된 거였죠. 동생은 이미 양어머니로부터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고 일란성 쌍둥이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언니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으니 저를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너는 참 그야말로 눈부신 삶을 살았더라. 차도 그렇게 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입고 있는 거며 뭐며 다 좋은 것들에 무엇보다도 너는 아주 건강해 보였지. 나만 불행을 타고났던 거야. 저희 부모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저를 처음 보게 된 날을 떠올리며 말을 하는 쌍둥이 동생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까 싶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쌍둥이들 사이에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이 느끼는 교감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있는 줄도 몰랐던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알게 된 그날 그 묘한 교감과도 같은 감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없었어요. 잘 모르는데도 동생이 겪어왔을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은 그렇게 저를 지켜보다가 제 뒤도 밟았고 그렇게 제가 사는 집이며 제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도 알게 됐대요. 그러다 제가 이혼한 것을 알게 됐고 의도적으로 제 전 남편에게 접근해 꼬신 거라고 했어요. 알겠어? 이거 다 내가 일부러 벌인 짓이라고. 계획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면 네가 괴로울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아픈 몸으로 버려지고 건강한 너만 혼자 부모 사랑을 독차지하고 온갖 것들을 다 누리며 산 게 너무 분해. 그러니 너한테도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야.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부모를 괴롭히는 방법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내 카페가 있는 동네 주변을 내 전 남편과 다정하게 돌아다니고 그랬었니? 네 어린 아들을 시켜서 내 빵집에서 빵을 망가뜨리면서 난장판을 만들라고 하고? 그래, 난 충분히 괴로웠어. 이제 시원해? 무슨 소리야. 겨우 이깟 걸로 그만둘 거면 시작도 안 했어. 너 괴롭히는 것도 이제 슬슬 지루해져서 나 낳아준 그 부모라는 사람들 괴롭힐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지. 내가 하려던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밝히며 나타날 작정이었다고. 그렇게 너는 물론이고 부모란 사람들 모두 힘들게 할 계획이었는데
겨우 여기서 다 들통이 나서 그 다음 계획은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게 됐잖아. 이것도 다 너 때문이야.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을 동안 잠자코 그 얘기를 듣고만 있던 제 전 남편이 더 이상은 못 듣겠다는 듯이 반응을 하더군요. 당신이 오해할까봐 미리 밝혀두겠는데 나는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말들 다 처음 듣는 얘기야. 저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어. 쌍둥이 동생? 기가 막혀서. 그래, 내가 당신 부모님 재산에 욕심을 좀 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까지 할 정도로 당신을 좋아했었어. 그랬던 당신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잘해주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렸던 것뿐이야. 그저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엄청난 걸 숨기고 있는 무서운 여자인 줄은 정말 몰랐어. 야, 너 진짜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감히 나를 속이고 심지어 나를 네 복수에 이용해? 소름이 끼쳐서 참을 수가 없어. 다시는 나 찾지 마. 알았어? 지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더 하라고 해도 갈 거니까 걱정 마. 둘 다 징그럽다 아주. 전 남편은 그렇게 동생과 제게 악담을 퍼붓고는 그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제게도 동생에게도 제 전 남편은 사실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 전 남편이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고 해서 동요하지도 않았죠. 전 남편이 나간 후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부모님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저는 동생에게 같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자고 설득했는데 동생은 사정은 무슨 사정이냐 하며 콧방귀를 뀌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는 부모님을 대면할 생각은 있었으니 따라 나서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가면서 부모님 놀라시지 않게 미리 연락을 드리고 동생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갔고 그렇게 저희 네 식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부모님은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는 뭐라고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흐느껴 우셨고 아빠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참 힘들었답니다. 동생이 그런 부모님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말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아빠가 먼저 감정을 추스르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었어. 너희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당장 산부인과 병원비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지. 부끄럽지만 그땐 그렇게 어려웠다. 아빠는 늘 최선을 다하셨어. 그렇지만 때가 맞지 않았던 걸 어쩌겠니. 그런 상황에서 너한테 그런 몹쓸 병이 찾아온 걸 알게 된 거야. 아빠가 힘겹게 말씀을 하시니 엄마도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생에게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 상황을 이야기하셔야 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참 힘겨워하시는 게 보였어요. 동생만이 그런 부모님을 싸늘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어디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듯이 있었던 거죠. 크론병이라는 게 아주 어린 아이에게 발병하면 치료가 힘들 걸 떠나서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잘 먹이지 못하면 발달장애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병원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 소리를 듣고 몇 날 며칠을 두고 둘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 우리 형편으론 너를 잘 먹이는 건 고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자신도 없었어. 그런 상태로 너를 데리고 있는 건 너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결국은 너를 입양 보내는 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빠도 엄마도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다 우리 형편을 알고 대책을 세우라고 알려줬던 거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그걸 다 알지만 그래도 쉽게 너를 보낼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어. 얼마나 울었던지. 네 엄마는 너 보내는 날 목이 다 쉬어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 지경이 됐었다. 우리도 너를 쉽게 보냈던 게 아니야. 부모님은 그 당시를 떠올리며 어떻게든 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려고 하셨던 거죠. 동생 마음에 생긴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은 아픈 동생을 치료해줄 양부모를 정말 열심히 찾았다고 하셨어요. 아이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밝혔고
그 병을 제대로 치료해줄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는 것이니 아이를 잘 치료해줄 수 있는 부모에게 입양을 보내겠다고 조건을 달았던 거죠. 그러니 동생 양부모가 동생에게 했던 말들도 다 사실이었던 겁니다. 동생의 양부모 입장에선 우리 부모님이 아픈 동생 치료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낸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거죠. 부모님으로서는 동생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내린 결정이었으나 동생이 양부모를 통해 들은 그 한마디의 사실은 다소 가혹하게 들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이후로 아빠 사업이 승승장구하며 형편이 좋아졌으니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보며 배신감을 느낀 동생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럼 형편이 좋아졌을 때라도 왜 찾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정말 그렇게 힘들게 나를 보냈던 거라면 나중에라도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너를 입양 보낼 당시 입양했던 네 양부모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분들은 자식이 없어서 너를 입양해 친자식으로 키우고 싶다고 했어. 사실이야. 자기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을 작정이라고 하면서 우리더러 나중에라도 딸 찾겠다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하셨어. 네 말처럼 몇 번이나 너를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왜 안 했겠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보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도 너 또한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잘 살고 있을 거란 생각에 괜한 혼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리고 너를 거둬서 잘 키워주신 네 양부모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기도 했어. 우리에겐 너무 고마운 분들이셨으니까. 그분들도 그런 부탁을 쉽게 하신 게 아니셨으니 그분들과 네가 이루고 있을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어. 그렇지만 이런 사정을 몰랐던 네가 우리를 뒤늦게 찾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 아빠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구나. 너를 보내던 그날보다도 더 아픈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하다. 어떻게 말해도 다 핑계에 불과한 거지. 다 필요 없어. 나는 남은 인생 당신들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할 수 있을지 그 생각만 하고 살 거야. 어차피 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니 복수만 생각하고 살면 그뿐이야. 정말이지.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진작 살펴주지 못해서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부모님은 동생이 받았을 상처에 공감하며 진심으로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동생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고 악에 받쳐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부모님께 상처가 되는 말들만 골라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은 또 그런 동생을 안타까워하며 더욱 눈물을 많이 흘리셨죠. 이제라도 네 병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병원비며 혼자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어. 그러니 아빠가 닥쳐요! 아빠? 우리 아빠는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나를 버린 주제에 어디서 내 아빠 행세를 하려고 해? 이제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필요 없어. 이런다고 내가 복수하겠다는 거 접을 줄 알아? 그거 겁나서 이래? 어림없지.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 부모님 집에서 뛰쳐나가 버렸고 엄마는 나가려는 동생을 따라 나가 잡으려고 하셨지만 동생은 그런 엄마를 매몰차게 쳐냈어요. 동생이 그렇게 나가버리고 한참을 부모님은 동생 생각에 많이 우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 또한 부모님과 함께 많이 울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동생이 살아온 삶이 안타까운 마음도 컸기에 저는 동생의 마음을 달래고 저희 가족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희 카페를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땐 정말 일보다도 동생 마음 풀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카페 문을 닫고서라도 동생한테 매달려야 하나 싶은 생각도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일단 동생 집을 알고 있었으니 자주 찾아가서 동생이나 조카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또 제가 좀 찾아보고 공부도 해보니 크론병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병이라 먹는 것에도 제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못 먹는 게 그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동생 반찬 좀 해주려고 하면서 찾아보다가 너무 놀랐고 또 그만큼 안타깝고 마음도 아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동생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동생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동생이 집에 없을 때 제가 동생 집에 갔다가 조카가 열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데려가서 빨리 처치를 잘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조금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이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었다고 해도 동생도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엄마잖아요. 조카 일이 생기니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제게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뭘 사가지고 가도 본체만 취하던 동생이었는데 아는 체를 해주는 것만 해도 큰 발전이다 생각했죠.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정성을 다하니 동생도 결국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따지고 보면 언니가 무슨 잘못이야? 잠시만, 너 지금 나한테 언니라고 한 거야? 정말? 한 번만 더 불러줘. 나 정말 너한테 언니 소리 듣고 싶었거든. 오바 좀 하지 마. 언니가 그러면 나 또 그냥 확 마음 닫아버린다? 동생은 그렇게 농담까지 섞어가며 말랑말랑 저를 대해줬고 또 저를 언니라고 불러주기 시작한 거예요. 언니도 그땐 나랑 같은 갓난아이였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 내가 괜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언니한테 못할 짓도 한 거야. 미안해. 아니야, 그럴 것 없어. 난 다 이해해. 그리고 어차피 그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더 이상 그 일로 마음 쓰고 미안해하지 마. 알았지? 네가 이렇게 나를 언니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 고마워. 동생은 그렇게 제게 사과까지 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열어줬지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쉽게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계속 부모님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동생과 엄마를 만나게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자꾸 상황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동생이 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과 제가 지극정성으로 동생을 보살폈거든요. 동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조카는 부모님 집에서 돌봐주셨죠. 그리고 동생이 퇴원하던 날 제가 동생을 데리러 가서 그랬어요. 네 아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엄마 아빠가 돌봐주고 계셔. 너 병원에 있는 동안 줄곧 그렇게 해주셨거든. 그러니까 너도 일단 우리 집으로 가서 네 아들 먼저 보는 게 좋지 않겠니? 내 아들이 무슨 인질이야? 내 아들 잡아놓고 나 불러드리겠다는 생각이었나 본데 더 싫어. 난 들어가서 내 아들만 데리고 바로 나올 거야. 알았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일단은 부모님 댁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간신히 동생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외손주 봐주시면서 어느새 방까지 하나 만들어 두셨고 더불어 동생이 지낼 방도 따로 다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 반지하 방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봐라, 애가 저렇게 좋아하잖아. 그 집 햇살이 잘 안 드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려서 그래. 엄마가 그러시는 걸 동생은 계속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조카가 너무 좋아하니 결국 동생도 못 이기는 척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 부모님에게도 마음을 많이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동생을 키워주신 양어머니도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만나 뵙고 형편이 어렵게 되신 걸 진작 알았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드렸을 거라고, 딸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이라도 그 은혜 갚고 싶다고 하며 동생 키워주신 동생 양어머니에게도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동생의 양아버지 기일에는 저희 가족 모두 함께 성묘를 갔고요. 그렇게 저희가 동생에 대한 마음을 많이 보여주니 동생도 결국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됐고 지금은 부모님 댁에서 조카 키우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어둡고 비뚤어졌던 동생의 마음도 많이 치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찾느라 요즘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저와 엄마도 동생이 하면 좋을 것 같은 일들을 여러 가지 권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한테 베이킹이나 배울까 보다 하는 소리를 농담처럼 하더니 진짜 진심으로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도 나처럼 일본에서 공부하면 어때? 나한테 배우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좋잖아. 그래, 엄마가 같이 가서 손주도 봐주고 너 밥도 해 먹이고 그렇게 돌봐줄게. 그렇게 해. 싫어요. 나는 몸도 그렇고 외국 나가서 살거나 그런 공부 같은 것 하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그냥 언니한테 배우고 싶어. 왜? 언니가 나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동생이 그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니 결국은 저도 어쩔 수 없이 동생 뜻을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동생은 제 카페에 출근하며 제게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를 입양하셨던 부모님은 정말 끝까지 나만 키워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집에서 외동으로 자랐던 거고 언니도 내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줄곧 외동으로 자랐잖아. 이제라도 알게 된 자매간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지 뭘 그래? 내 말이 맞지? 동생이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도 동생과 너무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동생 때문에 오래 살던 집을 팔고 저희 동네로 이사도 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살던 집 세주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저희 4식구, 아니 조카까지 5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조금 늦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저희 가족 다 함께 살면서 서로 많이 위하고 아끼며 사랑 나누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쌍둥이들이 많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 학년 통틀어 전교에 몇 명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쌍둥이였다니. 게다가 그걸 30 훌쩍 넘어서야 알게 됐다니. 무슨 이상가족이 있는 시절도 아니고. 제 또래 중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기나 할까요?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제가 원래 성격이 좀 나른한 편이라서 사람들은 제가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알던데 사실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무념무상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앞으로도 매일매일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